그럼 본인의 저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그 최근에 출고한 뽕의 계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런 각도에서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경주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뽕의 계보는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취재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흔히 저희 뭐 많은 기자들이 다루는 히로뽕 유통에 관한 기사들은 뭐 히로뽕에 중독돼서 재활 치료에 힘든 일을 겪는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이 책은 히로뽕 유통이라는 것을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누가 이것을 판매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라는 그렇게 그런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 현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마약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주안점으로 가졌던 것은 아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이 이 유통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고 그러자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마약왕이 누구인가 이 마약왕들은 어떤 사람인가 마약왕들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주안점을 갖고 보게 됐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왕을 이제 찾아 나섰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픽션이기 때문에 실제 네네. 인물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처음에 발단적으로 어떤 네. 사람을 만난다고 타겟팅을 했을 때 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찾은 겁니까? 일단은 누가 마약왕인지 잘 모르죠. 아무것도 없었을 땐. 그러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선에서의 마약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재판에서 만난 증인, 뭐 그 마약 재활 활동가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냐, 뭐 누가 1번이냐, 뭐 누가 마약왕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하나하나의 단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워낙 치밀하고 신뢰가 중요한 업계이다 보니 이 사람들을 소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정점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일종의 뭐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책에 이제 소개 글에도 보면은 네. 그 40여 명 가까운 유통업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 네. 찬찬히 상선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단계가 한 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마약왕이 있어서 모든 마약 업계를 주무르는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여러 한 뭐 4-5명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나라의 큰 거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직접 만난 셈이고 아, 절반을요? 뭐 한 4-5명 정도에 만났고 그 사람들의 바로 밑에 하선인 나름대로 상급 유통업자들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런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법정에서 봤던 거물급 유통업자의 모습 때문인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뭐 사우나에서 만날 법한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 볼 법한 등산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야구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고, 뭐 청바지를 그냥 입고 그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신도시 아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오히려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평범한 네. 사람들. 이 마약왕이었던 것이라는 게 좀 놀랐던 거고 영화에서 보는 어떤 정장을 차려입거나 뭐 조직원들을 이끌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과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 마약왕들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보고 이들을 통해서 유통업의 변화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만 해도 기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 네. 마약을 파는 상단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공구상가에 지하에 보면 꽃집으로 위장한데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꽃만 있고 실제로 문을 하나 더 열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상선에 있는 마약업자를 만났을 때 네. 그런 모습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런 분들의 사는 집에도 갔고 뭐 동네에서도 많이 만났고 뭐 그 사람들의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히로뽕 뭐 필로폰이라고 하죠. 이게 표준 국어 사전에도 있는 히로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분량이 1kg만 돼도 만 몇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밀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 사업이고 또 여러 사람을 거느리면 오히려 위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소수하고만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평범한 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지트나 어떤 비밀 창고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고를 열고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위장된 과일 가게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피스텔 하나 빌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영화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통념들과는 많이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근데 그 마약 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이제 판결을 받고 아마도 형법 네. 확정 후 출소를 했다거나 뭐 중간에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자기 일이 혹시나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현진 기자를 순순히 아무 데서나 만나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믿고 만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마약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크게 잘못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약은 강력 사건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사람을 죽거나 때리거나 뭐 어떤 성폭행을 한다는가 어떤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 중독자들끼리 사고 파는 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는 경제사범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하필 불법적인 물건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자들보다는 죄책감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종의 영화적인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마약 유통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뭔가 어떤 마초적인 남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대문자 E형의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의 주저함이 없었죠.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고 제가 이게 히로뽕 유통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적을 밝혀도 네, 본인의 자서전을 쓴다는 개념으로 자기의 인생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좀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칸 더 깊이 인생사를 설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뭐 다들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도시 3에 보면은 뭐 중국과 일본은 조직의 히로뽕을 유통하는 사건이 모티브가 된 사건을 다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히로뽕의 70%를 그 사람을 통해서 유통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상적이었던 거는 단순 히로뽕 투약자로 87년, 88년에 처음에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네. 교도소를 한 번, 두 번씩 더 오가면서 유통되는 양이 늘어났는데 이게 수배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하면서 유통량을 확 늘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뭐 그 사람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내가 처벌을 받고 어떤 뭐 사회적으로 뭐 추적을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나를 노린다면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오히려 유통량을 확 늘리고 그 특별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인생사에 대한 것을 여쭸을 때는 어떤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다가 단순한 호기심에 예전에 부탄가스나 본드를 불던 불량 학생들이 존재하듯이 그런 것처럼 어떤 호기심에 히로뽕이라는 약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투약할 약을 찾기 위해 거래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 마약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서 오히려 그런 평범함이 더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분들 보면은 별칭이 다 있잖아요. 네네. 업계에서 부르는 은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만났던 분들의 별칭은 좀 어땠어요? 별칭 이게 특정 지역에 있는 뭐 어디에 뭐 제가 만난 한 사람은 그분은 뭐 곤지암에 있으셨는데 곤지암 팀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뭐 어디 인천에 뭐 1번이라 그러고 뭐 그리고 본명이 아니라 가명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막 영화에서처럼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짱구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불리는 분들 뭐 빡빡이 뭐 이런 식의 별명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진짜 제일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실제 그 본명으로서 알려지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짱구가 우리나라 마약 유통업계 관련된 짱구가 한 3분 정도 있는데 3명이다. 짱구가 3명 있다. 짱구가 네. 짱구가 3명이어서 상계동 짱구가 있고 뭐 어디 원주에 짱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실제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유통에 있어 정점이라는 거는 네. 제조도 하는 겁니까? 이게 제조는 하지 않고요. 제조를 실제로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 어떤 이 정점에 자기가 꼭지점에 올랐다고 자기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건 실제 제조를 한 게 아니라 순도가 낮은 그러니까 멍이나 뭐 이 똥술이라고 불리는 이 순도가 낮은 히로뽕을 네. 밀수입을 해왔는데 순도가 낮아서 이걸 어떤 화학 공정을 통해서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약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들은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구해서 뭐 처음부터 새로운 마약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처벌의 강도가 너무 세고 네. 오히려 해외에서 밀수해서 들여오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에선 제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상당수의 마약이 네.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수입을 합니까? 보통 그분들은?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뭐 소포로 그냥 보내는 방식이 제일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1kg라고 하면은 14,000명 정도가 투약하는 것으로 실제 투약자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10,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1kg 정도인데 그 설탕 한 봉지 1kg와 비슷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얼마 안 크잖아요. 이것들을 소분해서 뭐 소포를 100개만 보내도 그것들이 적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밀수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관 과정에서 적발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네. 뭐 주머니에 그냥 넣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캐리어에 그냥 넣었다거나 아니면 캐리어에 봉을 분리해서 캐리어 안에 넣었다거나 뭐 몸에 이렇게 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이 묻히고 몸에 들어온다거나. 테이프로 감아서 붙이고 들어온다거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몸을 100% 정확하게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고 아니 근데 합니다. 해외에서 네. 들어오려면 또 해외에서 공인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네네. 무슨 뭐 텔레그램으로 제조상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여러 유통의 단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의 밀수업자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해외에 있는 현지인 생산업자들, 뭐 현지인 마약왕, 뭐 캄보디아의 마약왕과 알게 되어서 뭐 이런 싼 값에 들여오는 일단 1차 밀수업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들과 아는 한국의 유통업자들이 한국 예컨대 뭐 해외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싼 값에 히로뽕을 들여오는 것이 밀수였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텔레그램으로 한국으로 바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아 서로 면식이 없어도 예, 면식이 없어도요. 금전 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뭐 가상화폐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같습니다. 그냥 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니까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요즘 20, 30대 마약 유통업자들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일종의 원로들 그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을. 그러니까 핸드폰도 제대로 못 쓴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는 대체로 젊은이들한테 네. 이루어지고 가상화폐나 이런 일종의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범죄의 대금을 수수하는 과정들은 젊은 20, 30대 유통업자들한테 주로 있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조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라 그 마약 유통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세대 네. 교체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면 있거든요. 우리 전현진 기자가 만났던 유통업자의 상당 부분들은 네, 네, 네. 9세대 인물들이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세대 교체 끝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들은 아직 자기들이 뭐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마약 유통업자들이고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마약 유통업자들은 서로가 서로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예 몰라요? 네네. 단계마다 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것 자체가 소멸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밀수업자가 바로 내 다음 단계 중간업자한테 판매를 하고 일종의 거래처 개념인 거죠. 이게 하청 총판이 주듯이. 네. 총판이 밑에 뭐
어느 쪽에 뭐 센터에 보내면 그 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음. 마트에 팔고 그 마트에서 뭐 이런 식의 유통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해외에 있는 업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사라졌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이라는 기술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애를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대에 새로운 마약 유통업자들을 만나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뭐 몇 분 만나긴 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누가 어디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변호사의 말로는 예전에는 유학생들이 과거에도 마약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들이 파티를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판매를 할 용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마약을 팔고 싶어도 유통업자를 모르면 판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는 기술이 생겨서 누구나 나한테 마약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고 내가 마약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거래 플랫폼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그 대상이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졌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뭔가 독점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네네네. 그리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같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뽕의 계보라는 책의 여러 가지 마약 유통의 역사를 다룬 부분들을 우리 팩트 스토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도출을 했다는 건데 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신 겁니까, 고나무 대표님? 참고로 아까 덧붙여서 우리 네. 전 기자, 전 작가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열심히 해외 출판 마케팅을 제가 뛰고 있는데요. 영문 소개 자료를 제가 직접 썼는데 이 제목이 아까 이 재미있는 포인트 추가 말씀인데 네. 텔레그램 드럭킹을 잡았습니다. 뽕의 계보를 직역하면 쥐니알러지라는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전 기자가 이 취재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챕터, 아까 텔레그램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 기자님께서 이 히로뽕 유통을 혁신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세대 혁신가가 다름 아닌 이 챕터가 있습니다. 정말 강추드리는. 그래서 영문 소개 자료 제목은 텔레그램 드럭킹입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드럭킹이라는 건 아까 그 전술한 대로 실제로 과거에 독점했던 마약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누구나 킹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그러한 유통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전 그래요? 기자가 만난. 아니, 그런 분을 만났으면 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신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뭐 이 히로뽕 유통을 세 단계로 나눠 보면은 과거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밀수출하던 업자들을 1세대라고 보면 한국 내에 유통하던 이들이 2세대가 되는 것이고 텔레그램이라는 것에 등장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하던 이들을 3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구별이 있는 거냐 제가 스스로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텔레그램의 혁신가 텔레그램 히로뽕 비즈니스의 혁신가라고 하는 이 별명 로뽕이라는 아이디가 로뽕이라는 아이디. 로뽕이요? 히로뽕이라는 말에 로뽕. 로뽕이라는 네. 아이디를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2.5세대가 되는 것이죠. 원래 2세대에 걸쳐 있다가 2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통하는 히로뽕을 투약하면서 살아오다가 텔레그램이라는 기술이 2010년대 중반에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히로뽕 판매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고 저걸 사용하면 잡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텔레그램을 통한 일종의 유통이나 마케팅 기법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받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계를 거치다 보니 소개를 받아서 두세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로켓 배송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10초 안에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준다. 장사 철학, 정량 지키기. 리뷰를 하면 10g을 타면 10g을 보너스로 준다는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판매하는 것이 지금은 마약을 거래하는 나름 믿을 수 있는 물론 사기가 존재하지만 나름 믿을 수 있는 거래의 장터가 되게 만든 어떤 일종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아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로뽕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얘는 남성이고 그리고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년생이었던 그러면 81년생. 40대 초반인 거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범죄 전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에 있는 한 농고를 다니다가 학업엔 큰 관심이 없어서 문신업자가 되었는데 문신을 하다 보니
여러 유흥업소나 뭐 조직폭력배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히로뽕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일종의 처음에 단순 투약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약을 다루는 이들과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약을 알선해주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게 됐고 네. 자기도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직접 전문적으로 판매를 한 것은 아니고 뭐 소개를 해준다거나 뭐 그러다 보니 교도소를 몇 번 오갔고 네. 교도소를 오가면서 새로운 나에게 물건을 싸게 공급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물건을 팔 사람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인맥이 넓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뽕이라는 인물이 생각한 것은 알선이나 판매나 같은데 내가 왜 알선만 하고 돈은 벌지도 못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교도소를 오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그래도 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텔레그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뭐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해킹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검색어를 써야 내가 올린 홍보글이 상단에 노출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것이죠. 그 트래픽을 올린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뭐 되는데. 예컨대 구글 검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사이트들이 검색 상단에 노출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검색어를 쳤을 때 예를 들면서 히로뽕이나 뭐 히로뽕을 상징하는 은어, 아이스 뭐 이런 것들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검색어를 쳤을 때 내가 쓴 홍보글이 최상단에 노출되려면 일종의 트래픽이 존재해야 되고 네. 그런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지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지를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 당시 이런 IT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홍보에 활용을 했던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텔레그램 드러킹이 된 다음에 네. 실제로 수익이 많아졌습니까? 뭐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이 로뽕이는 과도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하는 거물로부터 이 히로뽕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판매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도 뭐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버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거나 뭐 적게 벌 때도 수백만 원씩 벌기도 하는데 그런 강도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4-5시간만 자면서 매일 판매에 열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인도 일종의 뭐 히로뽕을 투약해온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 판매하는 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끊었다고 하죠. 야, 그 금단현상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네. 보면 본인이 투약하는 건 끊었다는 거네요. 이 로뽕이 본인이 하는 말은 돈이 있는 사람은 마약을 접하면 패가망신하는데 그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면 오히려 약을 끊는다는 말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오히려 돈에 중독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대형 백화점들 명품관을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에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아, 그 마약을 할 때의 짜릿함보다 네. 그 돈을 벌어서 쓰는 네. 쾌감을 더 그 컸기 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명품관에 가서 마네킹에 걸려 있는 것을 가격표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면 그 쾌감을 말도 못 할 수 없다. 네. 매일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먹고 뭐 소고기집 강남의 유명 소고기집에서 매일 점심 저녁을 먹고 뭐 그런 것에서 오는 쾌감이 오히려 마약을 투약하는 그것보다 훨씬 네.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뽕보다 더한 돈의 맛. 뭐 이러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강렬한 챕터였습니다. 아니 저도 보니까 그 마약을 다룬 영화나 사실 드라마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MBC에서도 보면은 네. 형사를 마약을 중독을 네, 시켜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저도 역시 실화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 마약의 끝이라는 게 영화가 보면 대체로 비참한 말루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그 것 이제 영화화 같은 것들을 아마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텔레그램 드러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요한 챕터가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영화를 한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기존의 그런 그 스토리들과 차별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자연스럽게 전 기자의 논픽션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책의 포인트는 저와 전 기자와 전 작가와 제가 기획 단계부터 고민했던 부분은 역시 스토리가 되는 논픽션, 스토리가 되는 팩트가 될 때의 차별점은 어디서 오는가? 역시 그것은 디테일과 사람에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책 제시형, 예를 들어 경향신문이나 우리 기성 언론의 정책 제시형 기획
기사와의 기사에서는, 차이점, 네. 큰 차이점이 있다면 디테일과 사람이 집중한다는 것일 것 같고요. 디테일과 사람의 거의 탐사 보도의 성실함과 취재력을 가지고 정 기자님 워낙 취재를 잘 하시니까 관점이 다른 취재를 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책의 포인트가 영상화된다면, 그리고 영상화된다면이 아니고 사실은 매우 목적의식적으로 네. 영상화되는 걸 목표로 하고 취재하고 구성해서 글쓰기도 그렇게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썼고요. 대표적인 챕터가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우리 IT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유통왕이 된 그분의 서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히로뽕의 유통의 역사를 다룬 유통 왕들의 휴먼 스토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챕터들이 25개인데요. 거의 모든 챕터가 설명형의 서술이라기보다는 개별 챕터가 모두 사람의 포인트를 맞춘 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술이 아닌 서사이고요. 지어낸 것은 없는데 다만 네. 우리 밀도 깊은 그 팩트를 사람이 집중해서 썼다. 네. 역시 강추드리는 챕터는 이제 롯봉이 챕터, 그리고 이 모든 히로뽕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예를 들어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히로뽕이 범죄를 되게 이제 쉽게 너무 많이 뉴스를 통해 맞아요. 접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을, 우리 생각의 사각지대 같은 것인데 가만히 있자. 대한민국 역사상 첫 히로뽕 사범은 누구였지? 알고 계신가요, 부자님?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 예. 책에 있습니다. 저희 책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1호 사범 네. 이야기, 롯봉이 같은 너무나 강렬한 혁신가,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혁신가의 이야기, 이런 휴먼 스토리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역시 저희 영상화 포인트고요. 네. 실제로 지금 한 영상 제작사 2곳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 스토리라는 것이 결국에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마약 소재로 등장했던 실화 모티브 영화나 드라마의 이 배경들을 보면 결국에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했던 것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나르코스일 것 같고, 흥행이존을 좀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송강호 배우님이 나온 마약왕 맞아요. 같은 네. 영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영화도 영화인데 영화 또는 다큐 두 장르로 고민하고 있고 네. 논의 중입니다.